지난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성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내용 짚어보기 전에 잠깐 호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의암댐 말입니다. 네. 책임 소재 가지고 지금 분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주장이 많이 상반된 것 같은데. 춘천시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무리한 지시를 해서 사고가 발생했는가가 쟁점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 내용을 벗어나는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예. 만약에 지시를 한 것이 맞다라면은 당시에 객관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도 별도의 안전 조치 없이 그런 지시를 한 것 자체가 업무상 과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으로도 업무상 과실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지는 않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일부 문자에서 그런 내용이 나타났다는 것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피해자 중에는 이 당시 이 춘천시 주무관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서 한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되는 배가 세 척이나 띄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조치에 있어가지고 주무관 개인의 어떤 판단만으로 가능했을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시가 만약 명확했고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하는데요. 인과관계에 대한 예견 가능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배를 띄워서 한다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했다면, 가령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데 갑자기 수로라든지 배수구에 사람을 투입시켜서 작업을 하라 하는 경우에는 매우 위험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은 형사적 책임이 당연히 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지시를 했을까 하는 상식적 의심은 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춘천시 입장에 따르더라도 7월 30일부터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왜 내렸냐면은 위험해서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 인공 수초 섬에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라면은 충분하게 위험해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다시 좀 위험을 알면서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거를 보면은 수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저지선에 걸려서 배가 또 전복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당연히 그런 저업을 지시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게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 문제요. 네. 말이 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애완 검사, 좀 모욕적인 말도 나오고, 한쪽에서는 당신들이 윤석열 총장의 대변인이냐. 자, 각자 입장을 좀 짚어볼까요? 네. 애완 검사라고 말하는 분들은 무슨 어떤 입장입니까? 네. 김웅 국회의원이 그런 표현을 썼죠. 한마디로 검찰 인사를 통해 가지고 현 정부, 현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하거나 혹은 말을 잘 듣는, 그래서 현 정권에 충성하는,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검사들을 인사적으로 보상을 해줌으로써 검찰 조직을 현 정부가 장악하려고 했다라는 표현으로 애완검사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과연 이제 반면에 이제 현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집권 여당 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찰 개혁의 골조와 그 방향성에 인식하고 맞는 사람들을 승진을 시킨 거고, 무엇보다 특수통과 공안통으로 나눠진 양대 파벌이 아닌 형사공안부 검사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와 어떤 법무부 쪽 입장은 그 개혁 방향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사란 이렇게 요약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얘기가.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지역 안배의 문제인데요. 전체 지역 안배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지금 일단 검사장 승진한 사람만 봤을 때 전체 검사장 자리로 치자면은 그 지역 안배가 맞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2명, 영남 2명, 충청, 서울 1명씩 이렇게 있지만은 이 검사장 자리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요직이라는 자리가 있죠. 빅4라고 하는 경우가. 빅4가 어디였죠? 서울중앙지검장이 있고요. 대검 검찰국장, 그리고 대검 이제 반부패 부장, 국장, 그다음에 공공수사부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소위 말해서 현 정부의 핵심적인 요직들이랑 어느 정도의 인연이 있거나 관련된 수사를 지휘를 했거나 좀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거리가 먼 사람들로 임명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공교롭게도 하나의 지역으로 동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 측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 검찰 개혁이 유사일에 잘 없던 방향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재풀이 적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인재풀이 적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년 전이었죠. 이제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윤석열 총장이 연수원 23기입니다. 예. 바로 직전 총장이 문무일 총장이 18기거든요. 5기수나 되는 거를 뛰어넘어가지고 총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중간에 있는 고위 간부급 검사들이 대거 이제 소위 옷을 벗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윤석열 총장과 또 다른 친분이 있거나 그런 검사장들이 최근 인사에서 대거 이제 옷을 벗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검사장급 인사를 맡을 수 있는 인원들이나 경력이 있는 검사들의 풀이 확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 작은 풀 중에 또 어떤 검찰 개혁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들 찾기가 또 힘들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어떤 한 검사가 이번에 인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중도적인 입장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통치권자는 인사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다. 검찰 조직에게 이번 인사라는 것이 뭐 전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검찰 개혁 방향, 현재 생각하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 생각하는 방향이 이렇다라는 것을 인사로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지금의 검찰 개혁이라든지 각종의 수사들이 굉장히 첨예한 정치적인 쟁점의 한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이 인사에 있어서도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찰 개혁 방안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통 중심으로 흘러가는 검찰이 아니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검찰들, 형사부 이런 분들이 고위직에 갈 수 있게 하겠다. 이게 검찰 개혁 방안의 주요 분류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검찰에 있어가지고 검찰의 여러 가지 조직 이기주의, 뭐 조직이 혼자서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파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파벌을 특히 이제 양대 없애겠다. 파별은 예. 특수통과 공안통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소위 끼지 못하거나 소외되어 있던 검사들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조직 파벌도 있고 인적 파벌도 포함된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예, 어떤 항맥이라든지요. 특수 인물이나 네. 특수 항맥.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파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예. 공교롭게도 이제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의 또 정치적인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는 것이 사실 기계적 중립이랑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다 보면 인사권자와 그런 부분에서 호흡이 맞는 사람들을 하게 된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반대 당파 입장에서는 인사권자 아닌 당파 입장에서는 결국 이것 또한 정치적으로 다 맞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가지고 검찰 조직을 이렇게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검찰 조직이 그렇지 않은 식의 인사가 있었던 적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민주공화국에서는 선거로 선출된 그렇죠. 권력이 인사를 통해서 자기의 조직에 철학에 자신의 맞는 철학을 사람들을 맡기도 예.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고민할 부분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게 그런 진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정치적인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안 벌어질 수 있는 수사를 만드는 걸 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향후에도 어떻게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지켜나가는가라는 것들은 이번 인사 자체가 아니라 인사에 또 임명된 분들이 자신의 역할들과 본분을 다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주목되는 게 중간 간부급 인사도 주목되는데 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 이 중간 간부급 우리가 뭐 차장 검사급이나 부장 검사급을 이야기하는데 예. 수사의 실무자이고 실제적인 지휘 라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핵심적으로 논쟁이 됐던 사건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윤미향 의원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향후에 향방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 간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대검에서 실무 참모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장급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향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급 인사를 보면은 어떤 법무부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어떤 지향을 좀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말씀.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온 지가 거의 2달 가까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어떠한 이야기가 없고요. 특히 이것을 강하게 이끌었던 이복현 부장검사가 만약에 다른 데로 전보가 되고 또 관련된 것들이 지휘했던 라인이 바뀌고 공백이 되거나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은 사실상 수사 동력이나 기소 동력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켜봐야겠군요. 그쪽 네. 임사가 특히 관심거리다 이 말씀이시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중앙지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한동훈 검사장 계속 네. 우리가 얘기 나왔던 한동훈 검사장과 전 채널A 기자 사이에요. 메시지가 수백 통이 왔다 갔다. 네. 이런 걸 검찰이 확인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네.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네, 이거를 이제 카카오톡으로 했던 내용들이 수백 개가 된다라고 해서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는 확인이 그 내용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당사자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러 가지
어떤 취재차, 지원차 물어본 것들이 오고 간 것뿐이고 뭐 링크와 문장 하나하나를 건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공모 자체는 아니다, 무관한 것이다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내용은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재 기자의 핸드폰의 일부 포렌식을 통해서 일부 내용들은 확인이 됐다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그러니까 그 수백 건을 확인하고도 공모 혐의를 못 걸은 이유가 그 내용을 모른다 이거죠, 아직까지? 네, 공모라는 거는 결국은 의사소통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동재 기자가 소위 말해서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를 어떻게 협박하고 여기에 검찰을 어떻게 동원했는지 이 범죄, 강요미수 범죄에 대해서 서로 의사연락하고 공모한 증거를 찾아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메시지를 5번만 주고받아서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증거가 되는 거고 예. 1000개를 주고받아서 그런 내용이 없으면 증거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수백 건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약간 좀 뭔가 말이 저렇게 할 말이 많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정황적 증거는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황적으로 예. 이 두 사람이 의심할 만한, 예. 서로 굉장히 업무 연락을 자주 주고받고 나름의 친분 관계가 있었다라는 예. 것들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요. 모든 기자분들이 검사장과 그렇게 수백 통씩 받고 있는 그런 건 건 아니지 아니니까요.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결정적 검찰은 증거가 아니란 수사로서 실체적 말씀이시죠? 진실을 밝혀야 하기 예. 때문에 그 내용들을 특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요. 한동훈 검사 측은 본인이 그렇게 공모가 아니라고 얘기할 거면 그 내용이 뭔지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피의자들이 결국 한동훈 검사도 이 사건에서는 검사장이 아니라 피의자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번적으로 자기 어떤 죄, 자기와 혐의와 관련된 것에서는 부인하고 예. 특히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가진 수사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식으로 비협 조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검찰로서도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핸드폰 하나 바라보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 좀 좋은 수사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다면요. 이 결국 방금 말씀 휴대폰만 바라볼 수는 없지만 휴대폰이 주요 증거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열어봐야겠는데 기술적으로 몇 달 걸린다 이거죠, 그게? 몇 달보다 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 수사를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어차피 지금 뭐이 수사팀에서는 심의위의 결정이나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표명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요. 한다면은 지금까지는 이동재 기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주로 봤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보도됐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신라젠이나 밸류인베스트 코리아의 수사 관련된 내용들을 한동훈 검사장이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뭐 정보를 주거나 개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철 씨한테 이야기를 했다라고 예.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해당되는 수사팀과 한동훈 검사장과의 그런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면 간접 확인이나 지금 수사가 쉬운 상황은 아니군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수사가 막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좀 일단은 증거 확보의 어떤 시간과 순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늦은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특히 이제 저로서는 궁금한 게 이제 과연 현재 관련된 수사팀들이 수사와 관련돼서는 어떤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향방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켜봐야겠군요.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